센터쿠쇼 강적들, 우리는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 자유와 진리를 향한 무명의 헌신. 바로 대한민국 정보기관 중앙정보부, 그러니까 지금은 국정원이 되겠죠. 그 슬로건인데요. 우리 강적들에겐 참 안 맞죠? 정반대인 것 우리 같아요. 강적은 양지에서 일하고 음지에서 논다. 남산의 부장들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네. 남산의 부장님 말고 대치동 원장님을 모셨습니다. 화염병 선에 나온다고 그래서 한번 좀 관찰을 하고 싶어. 네. 아, 그래요? 옛날에 저 강변 이상한 소리에서 했을 때 그 매체로만 보고 저런 또라이가 다 있나. 그래서 지금 같이 놀아보니까 멀쩡하거든. 그 화염병 선생도 멀쩡한 사람인지. 국민사위 함서방으로 인기를 참 끌었는데 그렇게 인기를 잘 끌 때 조심해야 돼요. 그때 딱 아니나 다를까 실수를 하셨어요. 네. 그죠? 실수하신 거죠? 아니요, 실수가 아니죠. 실수 아니었어요? 소신인가? 평소 제가 생각하던 얘기들이에요. 근데 지금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네. 잘 살 수 있다면 왕정도 괜찮다? 제가 그걸 하나 물어볼게요, 그러면. 네. 자, 브루나이는 왕정 국가예요. 네. 전 세계 가장 민주 국가가 어디예요? 인구가 가장 많은 민주 국가. 인도죠. 네. 그러면 인도에 사실래요? 브루나이가 사실래요? 선택해야 된대요. 근데 이 얘기와 브루나이와 인도를 나는 비교하는 게 이해가 괜찮아요. 딱 알아들었어. 왕정이 더 국민을 행복하게 할 수 있다면 꼭 민주 국가여야 되느냐 이거 왕정도 좋은 왕정이 있고 민주 국가도 안 좋은 민주 국가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원장님 얘기를 길게 들었으면 좋겠는데 잘못하면 강적들이 폐지될 수도 있어요. 아니 근데 오시자마자 지금 청문회 분위기라서 빨리 뭐 분위기를 좀 약간 분위기 좀 바꿔봐야겠어요. 띄워주세요. 네. 평소에 강적들 되게 즐겨 보신다고 들었어요. 재밌었어요. 어떤 점이 이렇게 재밌으셨어요? 저한테 썰전보다 강적들이 더 재밌다고 얘기하는 거의 유일한 분이에요. 뭐 유일해. 그런 분들 많은데 왜 그래요? 아니 설정보다 재밌었어요. 네. 늘 재밌게 봤는데 가장 큰 이유 너무 좋으시겠어요. 좌청룡 무대. 그래서 오늘 전화가 오길래 강용석이 출마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자리로 오는 줄 알고 나오신 거예요. 이 자리를 노리셨구나. 오늘 잘하셔야겠어요. 근데 보궐선거에 나가는 줄 알았다니까요. 아니 그럼 정치에도 좀 뜻이 있으세요? 저요? 네. 정치에는 늘 뜻이 있죠. 네. 오. 못할 뿐이죠. 혹시 능력이 안 그럼 돼서. 대통령도 꿈꾸세요? 어릴 때 꿈은 대통령이었었어요. 근데 우리 때는 초등학교 때 어지간히 공부하면 딱 꿈은 대통령 아니면 장군이었어요. 이분은 지금 꿈이 대통령이시잖아요. 네, 대치동 원장님과 함께하는 남산의 부장들 시작해보겠습니다. 근데요, 남산의 부장들이란 말에서 왜 남산에 이렇게 중요한 남산 있었죠, 그때는. 남산 있었으니까. 단지 다 그거예요? 있었어요. 남산하면 일단 떠올리는 게 중정입니다. 중앙정보부. 그러니까 중앙정보부가 1961년에 생기는데 그때 바로 남산 교통방송 그 자리서부터 그때 본부는 그 조금 위에 있어서 그 근처가 다 그냥 중정 관련된 거. 지금은 거기 헌인릉 쪽에 그쪽에 있는 있죠, 거 내곡동에 있죠. 그리고 또 네. 이문동에 나뉘어 있고. 이문동 이렇게 쪽은 해외파트, 해외파트도 있고. 국내 그래서. 파트는 남산. 네. 1995년에 그 유명한 내곡동으로 다 이제 이전을 해갖고 내곡동으로 가기 전까지의 중정 내지는 안기부가 무서웠습니다. 참 재밌는 게 중앙정보부, 안전기획부 이렇게 부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근데 다른 부서들도 뭐 외교부, 외교통상부 뭐 그 부의 제일 높은 사람 이름이 장관이죠. 아니에요? 장관인데 특이하게 중앙정보부만은 부장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되게 직급이 낮아 보여요? 낮아 보이는데 근데 그게 CIA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CIA는 국장이라고 그러거든요. 디렉터라고 하고 국장이라고 하는데 거기도 이제 다 장관들이라고 하면서도 CIA가 사실은 급으로 따지면 일반 부서보다는 훨씬 위인데 우리도 사실 중앙정보부가 부총리급이에요, 사실상에. 지금도 국정원장이 거의
뭐 부총리급으로 다들 인정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른 부서는 대통령, 국무총리, 부서 이렇게 국무총리가 행정 각부를 통할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헌법상 그러니까 그렇게 돼 있는데 국정원만은 대통령 바로 직속으로 돼 있다. 이런 게 대단한 좀 다른 부서하고 다른 거고 한때는 정말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고 할 정도로 엄청난 권력을 휘둘렀어요. 특히 60년대, 70년대, 안기 부일 때요? 80년대까지 중정정보부 때가 제일 셌고 안기 안기부도 불 때도 비슷비슷했죠. 네. 안기 불 때는 이제 기무사랑 조금 분산이 된 면이 있는데 과거에는 중정은 정말 무서웠어요. 전두환 대통령 때 안기부로 바뀌었고 그다음에 김대중 대통령 때 국정원으로 바뀌었는데 김대중 대통령은 이제 개인적으로 국정원에 대해서는 한도 좀 있고 있으셔서 국정원이 이제 그 정치 사찰하지 말고 고유의 정보력 여기에 집중해야 된다. 그래서 정보는 국력이다. 그러니까 정치인 사찰하지 말아라 이거지. 그리고 이제 이때 나온 말이 음지에서 양지를 지향한다. 음지에서 그리고 일하고 국정원을 양지를 앞에 가면은요, 그게 큰 바위에다 그게 새겨져 있어요. 내곡동 가보셨어요? 나 가봤어요. 국정원 맞네. 아니, 국정원 직원이라서만 꼭 가는 게 아니라 안보강연? 민간에서 자문을 요청해서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가봤어요. 근데 진짜 나 내곡동 정말- 가봤던 사람 몇 명 못 봤는데. 정말 진짜 국정원 직원 아니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볼게요. 국정원 직원 맞아요? 아니에요? 아니 그걸 저 물어보면 맞다 그러면 바보지. 아니, 네. 아니 혹시 그러면은 아니 한 적 있어요? 음지에서 술은 많이 먹어봤지만 국가를 위해서 음지에서 일하지는 않았어요. 양지에 술 먹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당연한 거. 근데 사실 국정원이든 뭐 중앙정보부든 우리가 공개적으로 이렇게 언급하지 못했다가 지금은 세상이 바뀐 거예요. 얘기라도 할 수 있잖아요. 이제 남산의 정보기관 시절이 시작되면서 상징하는 게 무서운 게 됐어요. 그래서 김충식 씨라고 동아일보 기자가 책을 펴낸 거죠. 남산의 부장들. 남산이라는 네. 지명, 부장이라는 직위 두 개가 아주 독특한 울림을 지니게 됐어요. 부장이 별로 높은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정보 연상하는 부장은 사실은 대통령 다음 자리처럼 인식이 되는 굉장히 무시무시한 자리였단 말이에요. 남산이랑 공간하면 야, 깜빡 잘못했다가 붙들려가서 인생 망친다. 그래요? 근데 저는 예전에 사석에서 이렇게 우연히 국정원 뭐 직원이라는 사람들 이렇게 본 적이 있는데 회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명함에는 이름만 딱 써 있죠. 근데 밝히면 안 되지 않아요? 아무것도 아니 없고. 밝힐 수 있는 요원이 있어요. 국정원에 다녔다고 얘기할 수 있는 화이트하고 요원이 블랙이 있어요. 네. 심플하게 얘기하면. 화이트는 대외적으로 네. 그 회사에 다닌다고 얘기도 블랙은- 하고 네. 그렇게 공식적으로 뭐 자료 요청도 하고 블랙은 존재 자체도 모르고 그래서 정말 뭐 이렇게 교수 스파이 이런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블랙이고. 저런 분처럼. 그렇죠. 화면 블랙이에요. 화이트 블랙이 있고 회색이 있더라고요. 회색, 예. 회색도 있어. 회색이 있어서 그 합법적이긴 한데 하는 이름 블랙 같은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는 뭐 쉽게 말하면 이거 흰색도 어떻게 아니고 그렇게 잘 블랙도 알아요? 아니고 회색 아는 사람 별로 없는데요. 사실은 여기가 국정원 같아. 왜냐하면 아나운서 프리 선언한 게 언젠데 아직도 하고 있는 거고 누가 봐주나. 그럴 수도 있겠네. 그럴 수도 있겠는. 누가 한 번도 생각 안 해봤는데 생각해보니까 맞는 거지. 그렇지. 누가 봐주나 봐. 잠깐만 프리랜서 10년 이상 하면은 꼭 누가 뒤를 봐줘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그냥 그런 얘기를 나도 들었거든요. 그런 얘기를 나도 들었거든요. 바로 그 얘기가 아니라 센 사람한테는 착붙어. 얘가 이런 거구나. 그래서 생존의 비법을 봤어. 늘 자주 보시니까 이쁜 줄 모르시는구나. 너만 보인단 말이야 널 사랑한단 말이야 어머 원장님 몰랐었는데 굉장히 매력적이신 분이시죠. 아니 근데 이 말이 일리가 있는 게 함원장님 50 넘었죠. 쉬운 셋이 쉬운 셋. 그러니까 10살 어리니까 이뻐 보이는 거야. 50만 넘으면 이 소리 나와. 그 우리나라의 중앙정보부가 처음 창설된 건 61년입니다. 1961년에 당시 김종필 씨가 중앙정보부라는 걸 처음 창설해서 본인이 중앙정보부장이 됩니다. 그 이후로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11명, 중앙정보부장이라는 이름으로 11명, 그리고 국가안전기획부, 안기부장이라는 이름으로 12명, 그리고 현재 그 이후에 국정원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고 나서 9명, 총 30명의 수장이 이 자리를 지켜갔는데요. 중정이 없어진 지 34년이 됐지만 아직도 중정 시절의 그 어떤 위세, 아직도 사람들의 뇌리 속에는 이제 중정이 남아있는데요. 중정 부장들의 공통점이 3가지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대부분 비참한 최후를 받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육사 출신이 많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박정희 대통령의 2인자,
불리는 필수 코스였다. 이런 공통점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두 분 비참한 최후를 맞았는데 왜 그러냐면 이제 권력의 핵심이니까 권력은 양분할 수가 권력은 없거든. 거리에 거리. 그러면 견제의 대상이 되는 게 동시에. 우리가 잘 아는 이제 뭐 김형욱 부장 같은 경우도 어떻게 죽었는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유럽에서 하여튼 뭐 비참한 최후를 맞은 건 틀림없고요. 그다음에 잘 아는 김재규 부장 같은 경우도 뭐 사형당했으니까. 사형당했고 JP는 뭐 그렇게 비참하진 않았지만 목숨을 부지하느라고 부단하게 평생을 노력했다고 그래요. 정확히 얘기하자면 중정부장 한 번 거치면 굉장히 높은 지위로 계속 끝까지 간 게 대부분인데 다만 김형욱과 김재규 두 분이 너무 강력한 인상을 남긴 거예요. 그렇죠. 그냥 역사를 막 완전히 뒤바꿔놓은 한 정권을 몰락시키고 뭐 이런 역할을 하니까 말로가 안 좋다 하는 인상이 워낙 강하게 남은 그리고 거죠. 또 뭐 그 뒤에 전두환 장세동. 그렇죠. 네. 안기부로 아니 바꾸고 누릴 나서 거 다 누렸죠 따지고 네. 보면. 그러니까 누릴 거 누렸다고 볼 수도 있지만 하여간 뭐 그렇게 뭐 말로가 안 좋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지금은 그냥 그 국정원 분들이 기분 나쁘겠지만 그냥 공무원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 중정분들은 솔직히 좀 심한 짓도 많이 했지만 목숨 건 사명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 하셨는데 제가 그때 강연할 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제 그 안보 강연할 때 요즘 너무 국정원이 위축돼 있다. 기죽지 마시라. 여러분들이 국가를 지켰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여기 있는 거다. 네. 있다. 순수하게 얘기하셔서 좋은데 옛날 중정 요원들이 상황이 달랐던 그때는 전쟁 시기였어요. 그냥 총을 쏘지 않는 소위 콜드워 냉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때는 무시무시한 이제 동서대립이라는 블록 싸움 때문에 벌어진 그런 살벌한 상황인데 이제 90년대 이후서부터는 경제 전쟁이죠. 그러니까 좀 다르잖아요. 어쨌든 간에 나보고 간첩이랬는데 나 간첩 아니,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보증해 줄게요. 그러니까. 간첩 아닙니다. 아니, 저희는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강적들이냐면 간첩하고 국정원 요원이 같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건 국가를 위해서 하는 일이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하는 일이다라고 했는데 알고 보면 국가가 아니라 그 시대의 통치 권력을 위해서 일한 경우가 굉장히 그러니까 많이 그게 있었단 문제였던 말이에요. 거죠. 정권을 위해서? 네, 그 정권을 국가로 아니, 자꾸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아니. 있었어요. 성경 씨가 이래서 괜찮아 보인다니까. 핵심을 짚어. 그래서 지금 그 중정, 그러니까 예전에 그 안기부를 굉장히 그 치를 떨었던 시대가 분명히 있었단 말이에요. 한국 선생님 아시죠? 그 옛날에 국회의원들도 잡아갔었잖아요. 그 유명하죠. 왜 동대문 지역구 가졌던 야당 국회의원 중에 송원영 씨. 송원영 씨. 네, 유명하시잖아요. 그분이 그 잡혀가고 고문을 받고 난 다음에 이제 다시 이제 돌아왔는데 어느 정도 고문 후유증이 심했냐 그러면 맹장 수술 받고 난 다음에 마취 깨잖아요. 그럼 정신이 혼미하거든요. 부인한테 여기 어디냐, 중정이냐 그랬더니 부인은 이제 서울대병원이다 지금 회복실에 했더니 이름만 좀 바뀐 걸 거야. 그때 그 막강한 이제 그 파워를 풍자해주는 개그가 있는데 김형곤 씨가 개그를 한 건데 요 KGB가 있고 CIA가 있고 우리 이제 안기부가 있잖아요. 그 세 팀이서 이제 그 시합을 한 거예요. 그 산에다가 쥐 한 마리를 풀어놓고 누가 빨리 잡나. 그 KGB가 먼저 딱 가서 하루 만에 생포를 했어요. 하루 만에? 하루 만에. 네. 그게 어떻게 이렇게 하루 만에 산에서 쥐 한 마리를 생포할 수 있냐. 그랬더니 뭐 샅샅이 이닷빛이 뒤져서 했다. 근데 그다음에 CIA가 출동했어요. 근데 반나절 만에 잡아온 거예요. 어떻게 잡았대요? 그러니까 인공위성으로 막 최첨단 기술로, 무기로. 그러니까 잡았다 그래. 뒤를 도청한 건 우리 아니겠지? 안기부가 이제 출동한 거예요. 안기부 출동하니까 1시간 만에 잡아온 거예요. 시간 제일 한 시간 빠른데? 만에 어떻게 잡았냐 그랬더니 아니 근데 나오는데 쥐가 아니라 곰이야. 곰을 잡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 곰 아니냐 그랬더니 곰은 무슨 잠깐만 기다려 증거해 줄게. 곰한테 발로 툭툭 차면서 야 너 곰이야 쥐야 그랬더니 저 쥐 맞아요. 맞아. 이게 중앙정보부의 창시자는 바로 JP입니다. 5.16 군사정변을 박정희 대통령과 함께 일으킨 주동자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의 조카사입니다. 영원한 2인자라고 불리고 한국 현대정치사에서 산 증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18년 박정희 정권을 지켜낸 핵심 지지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중앙정보부를 바로 JP가 직접 창설해서 초대 정보부장이 됩니다.
그의 나이 36살 때란 말이에요. 네, JP 하면은 저희 강적들에서는 시간 여행자로 시간 통하죠. 여행자죠. 네. 매 정권마다 계속 이제 옆에 계셔서 강적들 안에서도 시간 여행자예요. 뻑하면 나와. 맞아요. 잊혀질만 하면은 네, 또 자주 나오고, 나오는 또 나오고. 분이 이제 네. JP신데 중앙정보부로 창설하며 초대 중앙정보부장까지 올랐는데 중정부를 만든 이유는 뭔지 또 궁금해요. 그러니까 그 5.16을 딱 주동해서 일으키고 보니까 JP가 느낀 건데 원래 이제 JP 스스로가 정보장교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6.25 때도 정보장교라서 뭐 6.25 발발한 걸 제일 처음 알았다 뭐 이렇게 알려지기도 하고 그러는데 육군본부에서 정보국에 소속돼 있다 보니까 정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JP 스스로가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36살 때 이제 뭐 5.16을 하고 보니까 미국의 CIA 같은 기관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겠다 이런 필요성을 느낀 거예요. 그래가지고 당시에 이제 본인이 직접 중앙정보부 내에 기틀을 전부 다지고 중앙정보부법이라는 걸 만들면서 그 1조에 명시된 설립 목적을 보면요. 중정부가 어떤 권력을 누리게 될지가 다 나옵니다. 사실 그 중앙정보부법 1조를 보면요.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국내 정보사항 및 범죄수사와 군을 포함한 정부 각부 정보수사 활동을 조정 감독하기 위해서 국가재건 최고의 직속하에 중앙정보부를 둔다. 한마디로 다 한다. 뭐 국가기관 모든 거를 통할하겠다는 거죠. 군까지 그 통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까지. 뭐 정부 각부뿐만 아니라 군까지 전부 합쳐가지고 한다는 건데. 근데 이게 CIA를 본따서 만들었다고 했지만 실제로 보면 FBI랑 똑같다니까요. FBI 죠. 그렇죠. 네. 사실 그래서 수사까지 왜 그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 설립 취지에 맞지 않게 좀 이렇게 정권을 위한 그런 형태로 운영되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는 거죠. 왜냐하면 CIA는 철두철미하게 지금 이 얘기한 그대로거든요. 국가를 위한 정보 수집을 했는데 특히 해외 정보. 해외 정보에 관심을 뒀는데 우리나라에서 과연 중정이 만들어질 때 이름만 따왔지 실제 내용은 에드가 후보가 했던 그런 그러니까 예, 부도덕한 일을 많이 했죠. 미국적 시각으로 봐도 말도 안 되게 많은 이상한 권력들이 같이 부여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미국의 뉴욕타임즈에서 이걸 한번 보도를 했는데 그 김종필 중앙정보부장의 그 허가 없이는 여권 발급도 안 되고 공무원 임명도 안 되고 정치범 체포도 안 되고 석방도 안 되고 그러니까 모든 지점에 중앙정보가 개입하니까 이걸 가지고 영향력이 막대하다고 평가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심지어 김종필 중앙정보부장이 과거에 대만 출장을 갔어요. 잠깐. 그랬더니만 그 사이에 혁명정부가 마비되었다. 이런 평가를 내릴 정도로 사실상 뭐 처음부터 끝까지 정권의 모든 것을 개입했던 거죠, 보니까. 하여간 그 중앙정보부에 2년 남짓 근무할 거예요. 2년 좀 2년 안 정도, 되게. 조금 안 되게. 네, 좀 안 되게 근무를 하고 나와서 김용순 씨 잠깐 거치고 그다음 3대 김재춘 씨가 딱 들어왔는데 JP가 심어놓은 사람들을 싹 내보냅니다. 그런 김재춘 씨도 부장을 한 5달 정도밖에 못하고 그 후에 또 복잡한 스토리가 계속 이어지는 이제 하여튼. 근데 김재춘 씨 역할은 그것에 프로야구도 보면은 그 중간 개투 요원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왼손 타자가 나왔어. 왼손 원포인트 릴리프는 왜 그랬냐면 JP의 흔적을 지워야 돼요. JP가 너무 막강하게 온 나라를 다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입장에서 보면 안 되겠다. 근데 엄마는 사람 가가지고 뒤집을 수가 없으니까 김재춘 누구냐 하면은 유경수 여사의 친척 오빠예요. 저 송재천이라는 친분이 있었는데 이 중매를 썼어. 박정희 대통령하고 유경수 여사하고. 예. 그리고 또 이 김재춘 씨가 또 박근혜 대통령하고 JP가 사이가 안 좋았잖아요. 예.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섭섭한 게 서로 앙금이 있으니까 그걸 98년도에 저 박근혜 대통령이 정계 입문할 때 정치를 하려면 JP하고 앙금이 있는 것보다는 그래 뭘 좀 풀고 가라. 그래서 이것도 저 말해 주선을 했다고 그럴까 화해를 시켜준 분도 김재춘 씨고.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하고도 끈끈한 뭐가 있었고 JP의 흔적을 중앙정보부에서 완전 지워라. 그래서 그때 위를 싹 갈아엎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 중정부장 얘기하면서 우리 강적들 사이에서 가장 또 많이 언급이 된 부장이 바로 김영욱 부장입니다. 대표적인 중정부장들 중에서 가장 문제적 인물로 꼽히고 있는데 남산 돈가스라고 불렸다고요? 이건 예. 이거부터 얘기할까요? 몸집 그러면? 때문에 뚱뚱해. 뚱뚱한 이거 체격이 뭐 100kg가 넘고 아, 남산의 그 왕tokk가시. 왕돈가스. 남산 알죠? 옛날엔 더 컸어요. 더 컸어요? 지금도 크지만 옛날엔 진짜 케이블카 옆에 거기 한번 거기 호객 장난 아닌데. 진짜 이만했다고. 근데 이제 김영욱 씨가 체격도 큰데 체격만 커서 남산 돈가스가 아니라 이게 저
욕심도 많고. 성격이 저돌적이고 멧돼지 그렇죠. 멧돼지 스타일. 멧돼지를 연상하는 거야. 등치도 이런 데다가 그냥 앞뒤 안 가리고 막 질러대니까. 그래서 이 실제로 제4공화국 있죠. 네. 제5공화국 전에 제4공화국 드라마. 여기서는 백일섭이 연기를 했고 김영욱은 그러니까 하여튼 굉장히 그 화제가 돼서 지금까지도 중앙정보부 하면 김영욱 떠오를 정도로 숱한 화제를 남겼죠. 그러면 어떻게 중정부장의 자리에 오르게 된 건가요? 그러니까 김영욱 씨는 처음에는 JP가 천거를 했던 것 같아요. 같은 648기 출신. 동기생이죠. 5.16 군사정부에도 그래서 이제 김영욱은 JP 소개로 같이 참여를 했던 거고, 그 JP를 만나지 않았으면 사실 중정부장이 될 수가 없었겠죠. 박정희 대통령 입장에서는 JP를 견제해야 되니까 김재춘을 통해 가지고 일단 JP 라인을 제거하고 대신 이제 중정부장 일을 맡겨야 되는데 김재춘은 그런 역할을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거예요. 김영욱 같이 저돌적인 스타일이 더 적합한 걸로 보고 김영욱을 그 다음에 이제 중정부장으로 시켰는데 엄청난 충성심을 발휘해요. 김영욱이 정말 박정희 대통령을 위해서라면 모든 걸 다 하겠다. 뭐 이렇게 된 거고. 김영욱 입장에서는 이제 자기가 뭐 2인자가 되기 위해서는 JP를 견제해야 되니까 자기가 이제 중정부장 딱 되고 나니까 김종필이고 뭐고 나 건드리기만 하면 내가 가만 안 놔둔다 이런 자세로 박정희 대통령 외에는 아무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적이 많았겠네요. 그러니까 김영욱 입장에서는 뭐 적이고 뭐고 막강한 중정부장이 됐으니까 모든 사람을 다 쳐내야지 자기가 2인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정부장이 오르는 순간부터 JP 제거 공작을 벌여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쓰느냐는 최고 권력자의 의중대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창업과 수성이 다른 건데 박 대통령이 5.16 군사 쿠데타를 할 때는 바로 JP 같은 머리가 돌아가고 전체 구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어요. 정도전 같은 역할을 했다고 그렇죠. 생각이 들어요. 정도전이 조선조 초기에 설계를 다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내치잖아요. 왜냐면 이게 어느 순간서부터 대통령은 이제 돌격대가 필요하지. 뭐 생각 많고 말 많고 또 자기 권력도 생각하는 사람 있으면 불편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JP를 내치게 되고 이제 김영욱도 그런 역할로 들어오고 김영욱은 이게 자기 일이라는 걸 너무 잘한 거죠. 그래서 JP를 아주 고통스럽게 내치는 데에서도 앞장서고 뭐 별일 다 많고 저는 고등학교 때 부자 친구가 있었는데 그 집에 갔는데 어떤 진짜 뚱뚱한 아저씨가 이렇게 두껍고 호화로운 책이 있는데 어떻게 놀다가 그걸 읽었는데 막 감동을 한 거예요. 너무 애국자, 너무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게 김영욱 저서였어. 박 대통령을 끔찍이 생각하던 시절에 이제 중정에서 낸 책인 것 같아. 별별 희한한 책도 다 보셨구나. 하여튼 그래서 이런 걸 보고 있는데 야, 나 감동을 했던 기억이 나서 나중에 김영욱 난리 났을 때 되게 이상했다니까요, 기분이. 저는 박정희 대통령이 과연 두 번만, 그 당시 헌법상으로는 두 번이었거든요. 4년 중임하고 끝나는 걸로 돼 있었어요. 근데 아마 김영욱 씨가 중앙정보부장을 맡았을 때가 아마 삼선개헌 전후랑 연결이 돼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때는 박 대통령이 분명히 두 번으로 안 끝낼 생각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김영욱이라는 사람을 중정부장에 앉혔을 때. 근데 가장 유력한 후계 부도에서는 뭐 JP가 항상 그런 데서밖에 없었죠. 저 사람을 제거를 하는 역할을 맡기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제가 들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면 국민복지연구회 사건이라는 게 있어요. 복지회 사건이 이제 그런 게 이제 신문에 크게 보도된 적이 있는데 그냥 제가 어릴 때 봤던 신문의 기억으로는 그래요. 분명히 그 실체는 있었던 것 같아요. 국민복지연구회라는 어떤 뭐 페이퍼상에 존재하는 연구회든지 아니면 조직이 있었던지. 아니 61년생이시잖아요. 네. 68년 사건을 어릴 때 신문 보고 기억이 나세요? 아, 이거 신문을 봤어요. 그 7살 초등학교 때요? 2학년 때부터 신문을 아니요, 봤거든요. 그럴 수 김정은이 3살에 벤치 몰았다는 얘기를 제가 그때 기억이 나는 게 뭐냐면 중앙일보가 그때 처음 창간됐을 때예요. 왈순아지매라는 나랑 걸 똑같네요, 경로가. 네. 나도 중앙일보 창간 때부터 예, 봤는데. 창간 때 왈순아지매가 그때 정은경 씨가 참 그림을 그렸는데 4컷짜리 그림을 보면서 그때 그걸 봤었어요. 아니, 그때는 한문도 많았잖아요. 아니 한자. 옛날에는 그래서 진짜 한문을 그래도 어려서부터 가벼웠어요. 신문 보는 볼게 사람들 없었어요, 많았어요. 집에. 볼 게 없었어 그때는. 그때는 컴퓨터도 없고 그런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집에 오는 그리고 글자로 오는 신문이 신문밖에 16면이었고 없어요. 저도 중3 때부터 정치면 보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 막 재밌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자세 보도가 안 돼도 그러니까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여기 강적들 멤버 중에 어릴 때 제일 평범한 사람이었어 이쪽이. 공부만 오히려. 했지, 공부만.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에요? 제가 어릴 때 웅변대회 나가가지고 상도 타고 그랬어요. 장학 퀴즈 나온 사람 있어요 여기? 경기고등학교의 강용석 군에게 기회 드리죠.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종이 만드는 법을 처음으로 발명한 사람. 체륜, 네. 구라파에서 르네상스가 처음 일어난 나라. 이탈리아. 정답이었습니다. 결국 박 대통령은 확고한 2인자를 안 뒀기 때문에 결국 그 2인자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경쟁이 심했다는 게 이 김영욱 부장이 그 전에 김재춘 부장하고도 엄청나게 양습 관계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김영욱 부장이 김재춘 부장을 미행해가지고 집단 린치를 가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언제 한번 이제 폭사를 시도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집 응접실 소파 밑에다가
폭탄을 설치하려고 했는데 문제는 그 폭탄을 만들다가 이제 중정에서 폭탄을 만들 거였어요. 제조폭탄. 사제폭탄 만들다가 그 폭탄이 또 중정에서 날아가가지고 또 중정에서 또 부상자 발생하고 이래가지고 중정이 또 발칵 뒤집힌 적도 있었고. 김영욱 부장이 재임한 기간은 6년 3개월이었어요.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 18년 재임 기간 동안 3분의 1을 지냈거든요. 정말 그 치열한 2인자들의 경쟁 속에서 어떻게 이렇게 살아남을 수 있었는지 그 비결 같은 게 있었을까요? 이 사람이 살아남았던 이유는 오로지 하나죠. 박정희만을 바라봤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 사람은 자기가 2인자를 꿈을 꿨다고 저는 생각을 안 해요. 그 정도 역량이 되는 사람이 있으면 6년을 두지를 않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오로지 하나예요. 자기가 바라보는 태양을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안심하고 6년을 맡겨놓을 수 있었던 거죠. 일편단심이네. 자기는 오로지 박정희 대통령을 잘 모시는 것이 자기 이 나라를 위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맞아요. 그러지 않고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원래는 어떤 사람이었던 거예요? 단적으로 이제 김영욱을 이제 설명할 수 있는 이제 예가 있는데 6.3 사태 잘 아시죠? 학생들 시위가 엄청나니까 김영욱이가 야 트럭 1000대 가가지고 그냥 싹 실어가지고 무인도에 그냥 처박아 놓아라. 완전 죽이라는 얘기를 안 무대포시다. 했네요. 그래도. 그 정도로 무대뽀였고. 네. 근데 이렇게 그 포악하다 그럴까 이런 성격이 어디서 나왔냐면 크리스마스 때 아들이랑 사냥을 갔대요. 사냥을 갔는데 이 아들이 지뢰를 밟아가지고 한쪽 다리를 이제 절단이. 자기 아들이 그 지뢰 밟아서 한쪽 다리 절단했으니까 이때부터 성격이 좀 포악해지고 좀 괴팍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요새 의리 유행하잖아요. 의리! 심층으로 들어가면 사실은 문제 있는 약간 거거든요. 김보성 씨 같은 스타일이시죠. 이익으로 주고받는 관계가 의리, 조폭적 질서거든요. 그래서 김영욱 같은 유형의 사람들, 그런 보스들이 뭘 하냐면 끔찍하게 주위 사람을 챙깁니다. 가까운 사람. 가까운 사람들. 이게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그렇게 해서 내 사람을 계속 확보하는 거죠. 김영욱이 나중에 이제 뭐 거의 국가의 역적처럼 몰려 있을 때 속 끓인 사람 많았다는 거예요. 김영욱 편이 의외로 많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6년여 동안 최고 권력에 있었을 때 도와준 사람 많은 거예요. 챙겨놓고. 지금 국회의원들도 보면 가끔 그런 거 문자 받은 거 이렇게 찍혀가 나오잖아요. 누가 여기 이번에 수자원공사 지원했으니까 좀 좋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면 이런 거 서로 취직시켜주고. 경험 있는 분 어때요? 네? 그런 거 받아보신 적 있어요? 전 잠깐 하고 말아요. 그 영향력이 별로 경험이 없어요. 네. 지금 아직은 무슨 자리에 넣어줄 만큼은 아니 근데 아니었을 거예요. 지경이었기 때문에 할 수 있었을 거예요. 아니 근데 그 자리에 가도 별로 그렇게 들어줄 사람 같이 하고 있진 않아요. 일단 대통령이 꿈이긴 하세요. 별로 들어줄 사람. 아니 근데 지난번에 회식할 때 그러던데 작가들이고 PD들 쫙 모아놓고 내가 대통령 되면 여기 다 한 자리씩. 제가 느낀 바가 있어서 그래요. 그리고 나를 국무총리 시킨다고 그러더라고. 봉규쌤은 국무총리 하시고. 그래서 난리 났어. 그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네. 우리 다 한 자리씩 하는 거예요. 되고 나면 까먹는 거예요. 근데 김영 나는 강영석 변호사가 대통령 되면 난 이민 갈 거야. 가까운데 저기 있었네. 이민 갈 일 없습니다. 근데 이런 성격이면은 뭘 해도 좀 열심히 할 것 같긴 해요. 이 사람 열심히 했대요, 정말로. 이게 빈 얘기인데. 뭘 열심히 해요? 내가 골프를 배우고 난 다음에 들은 얘기인데 한국의 그 저기 골프협회, 프로골프협회 창립하신 분이래요. 골프를 되게 열심히 쳤대요. 그래서 뭐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가 지는 거는 못 당하는 거야. 싫은 거야, 그게. 꼭 이겨야 된대요. 그래서 맨날 골프 연습하고 뭐 해서 이제 시합을 가면 내 그 시합 조건이 다른 거죠. 내가 지면 10,000원. 네가 지면 차 안 돼.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그거 어떻게 이길 수도 없고. 골프이라는 김영욱이 어떤 사람인지를 참 잘 보여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허랑방탕하고 대통령 눈만 들어서 잘 된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죠. 골프 잘 치려면 열심히 해야 되고. 뭘 하려면 미친 듯이 하는 사람이 틀림없는 게 골프를 이기려고 중앙정보부 안에다가 아예 실내 골프장을 만들고 네. 새벽 4시에 출근을 해서 골프 9홀 돌고 그리고 일했다는 아니 뭐 보이긴 보이나 생각듯이. 이제 골프 일화를 설명하면 그 내기 골프를 하잖아요. 첫 번째 홀에서 걸잖아요. 근데 비기잖아요. 그래서 파하고 파했어요. 그러면 이제 배파. 더블 배파. 따 하는 거예요. 두 번째 홀에서 또 승부가 안 났어요. 그럼 따. 그럼 네 배, 4배가 되는 더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판을 키우기를 좋아했고 결국은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기가 싫어하니까 판 이걸 질 것 같다 그러면 비서가 쓰고 온대요. 그럼 쪽지 하나를 준대.
아니 쪽지 하나를 주면은 야 어제 청와대에서 나 급히 불러라 하면서 야, 안 되겠다 그러고서 도망가고 그러니까 쪽지는 아무것도 없는 거야.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래 비서도 이제 눈치 보고 아유 오늘 부장님이 지시겠다. 그러면 쪽지에 가서 부장님 딱 주면 그래 알았어 청와대에서 부르신다. 이러고 옛날에 청와대 만찬 간다는 핑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도 무조건 청와대 만찬 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나가고 뭐. 정말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그런 정말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던 중정부인데 별의별 일을 다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는 이제 남북한 경쟁이 엄청나게 치열했던 시기잖아요. 근데 1966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북한 축구가 월드컵 8강에 진출을 네, 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걸 뭐 박정희 대통령도 그렇고 김영옥도 그렇고 이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이게 북한 축구는 저렇게 됐는데 왜 우리 축구는 이 모양이냐 이래가지고 김영옥이 직접 나섰어. 그래가지고 중정 안에다가 양지 축구단이라는 걸 만들어요. 양지회가 그놈이 그게였나 보구나. 양지가 괜히 양지가 아닌 것 같아요. 아니 국정원은 무조건 양지를 갖다 붙여요 아무데나. 정말 초호화 선수단으로 양지 축구단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땐 프로 축구가 없으니까 없었죠. 예. 없으니까 실업 축구인데 당시 국가대표 선수의 거의 뭐 국가대표 선수가 23명이면 그중에 11명이 양지 축구에 소속인 거예요. 어느 정도 훈련 선수 여건을 제공을 했냐면 당시 국영기업체 중간 간부들 월급이 뭐 25,000원 정도인데 25,000원을 선수들한테 월급으로 주고 그리고 그 이문동에다가 그 축구장을 만드는데 당시로선 파격적인 천연잔디 축구장을 만들었어요. 기가 막히게 만들어놨어요. 네, 훈련하라고 천연잔디 축구장을 만들고 거기다가 뭐 그 양지 축구단 활동을 한 것 자체를 군복무로 인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요? 군대 가기 전에 선수들 막 다 들어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상무 같은 걸 만든 거죠. 그리고 뭐 병역 혜택 당연히 주고 그리고 당시로서 획기적인데 식탁에 매일 고기 반찬 주고 그러면서 요구한 게 뭐냐 이기라면 이기고 죽으라면 죽어라. 축구 선수가 왜 죽어? 아니 축구 선수가 왜 죽어? 북한보다 더 무서운데요? 그러니까 북한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목표는 결국 북괴를 꺾어라 이거예요. 북한하고 붙어가지고 이길 수 있는 축구를 근데 만들어라. 축구가 붙은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북한이랑. 네, 한 그때는 번도 붙은 적이 없죠. 네. 네. 그때 북한이 굉장히 잘하지 않았어요, 축구? 북한이 축구만 잘하는 게 아니라 모든 면에서 우리보다 위였어요.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군사력은 상대도 안 돼요. 근데 축구가 그때가 북한의 아주 전성기였으니까. 최고였으니까. 그래서 이제 69년에 이제 양지 축구단을 만들었는데 그 당시로는 상상도 못할 유럽 전지훈련을 보냅니다. 그 당시 끼케야 뭐 전지훈련하면 제주도 가면 잘 가는 거야. 근데 105일 동안이나 장기간 뭐 그리스, 서독, 뭐 프랑스 몇 영국도 개국을 갔겠네. 몇 개국을 105일 동안에 전지훈련을 보내요. 그때 선수들 무지하게 신났겠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게 뭐냐면 오로지 북한 깨라 이거예요. 근데 단 한 번도 북한하고 붙은 적이 일이 없어. 없어요. 얼마나 다행이야. 근데 그렇게 김영욱이 있을 때 양지 축구단이 이제 그렇게 잘 나갔는데 김영욱 씨가 이제 실각하면서 실각하니까. 양지 축구단도 그냥 없어져 그냥 버렸죠. 그 선수들은 그냥 유럽 여행만 한 거로 끝이네? 그렇네. 그렇죠. 그때도 월드컵 예선도 통과 못했잖아요. 뭐 한 거예요, 못했죠. 그럼? 못했죠. 근데 나는 불가사의한 게 그 국가대표 소속의 한 3분의 2 정도를 데리고 있는 팀을 꾸려나가려면 지금 말한 대로 예산이 엄청 들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예산이 중정 예산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 중정 예산이 도대체 어떤 규모였을까? 국정원 예산은 대충 국정원 직원이 지금 한 5,0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려져 있으니까 그거는 인정을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국가를 위해서 비밀 작전을 수행하고 그러는데 국가정보원이라는 건 뭐 비밀 작전 수행하는 데예요. 예산이 얼마인지를 알면 어떤 작전을 하는지가 그리고 대충 나와요. 지금 야당에서 주장하는 거는 그 자 예산 내역 공개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비밀 작전을? 근데 007 영화 보면은 왜 진짜 그 007 스파이들이 그 해외 업무할 때 보면 굉장히 럭셔리하게 하잖아요. 뭐 1등석 타고 다니고. 아니, 목숨 걸고 하는데 그럼 그러면 그렇게 안 해주면 안 되죠. 목숨 걸고 하는데 그러면 그러니까 이코노미 돈이 타고 되게 다니고 아니 그러면서 예를 들어 블랙 요원이 예를 들어 무슨 뭐 기업체 회장으로 이렇게 은둔했는데 갑자기 이코노미 타고 다니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아니 목숨 걸고 하는 일이고 또 그런 식으로 신분 위장을 하려니 네. 돈이 많이 들겠다. 제 요점은 이거예요. 그게 아니고요. 돈이 많이 들어요. 좀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만든 일도 했다면서요? 김영욱이 했던 사건으로 대표적인 건 이제 동백님 사건인데 동백님이랑 백님이랑의 베를린, 동베를린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그 67년 7월 8일에 중앙정보부에서 이제 간첩단 사건을 빵 터뜨립니다.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동백님 사건인데 김영욱 중앙정보부장의 기자회견에서 밝혀진 것을 보면은 북한 괴뢰는 동베를린에 본부를 두고 해남 석화 공작을 벌여왔는데 독일이나 폴란드 등지에서 공부하는 우리 유학생과 그곳에 가서 사는 사람들을 평양으로 유인해서 세뇌 공작을 마친 다음
이들을 다시 우리나라에 귀국시켜 대한민국의 전복을 기도했다고 합니다. 이번 사건에 관련된 자는 무려 200여 명이나 되는데 이들은 북한 괴뢰로부터 공작금을 받아 간첩 행위를 비롯해서 학생들을 선동하고 불온 사상의 유포와 민심의 소란을 꾀해왔습니다. 규모가 어느 정도냐면 194명. 독일하고 프랑스로 건너갔던 194명의 유학생하고 교민들이 동베를린에 있는 북한 대사관 그리고 평양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뭐 간첩 활동을 했다. 요게 이제 주된 건데 이때 관련됐던 사람들 중에 유명한 사람이 많아요. 이를테면 시인으로 천상병 씨라는 분이 있고 그리고 윤희상, 작곡가 윤희상 씨. 뭐 이런 유명한 분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이 동백림 사건이 유명한데 근데 결국 기소가 되는 단계에서는 또 처음엔 194명이나 거론이 됐는데 검찰에 송치한 사람은 23명이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간첩죄가 인정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동백림 사건이라는 것 자체가 조작이에요? 그야말로 중정에서 조작한 거 아니냐 이런 그 얘기를 듣고 있는 건데 해외 특히 유럽 쪽에 가 있던 유학생이나 교민들이 많이 왔다 서서히 갔다 이제 통일관이 바뀌어요. 그래서 북한이 괜찮거든. 그래서 직접 간 사람도 실제로 있고 윤희상 선생 사상적으로 같은 경우에는 사람도 많이 북한에 있어요. 갔었어요. 많이. 그러니까 이제 이 사건은 정말 기가 막히게 만들어진 사건인데 아마 박 대통령 집권 시기에 제일 실수한 그렇죠. 사건 중에 하나일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동백림 사건으로 이게 고쳐 겪은 분 중에 천상병 씨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 양반 도대체 웬일인가 이럴 거 아니에요. 친구 중에 유학생들이 누군가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네 친구가 무슨 짓을 했는지 대라 들어갔는데 이 순진한 사람이 들어가서 그냥 순순히 협조를 안 했던 거죠. 그 후로 나와서 고문 후유증으로 평생 이 양반 특징이 말을 이렇게 반복해요. 그래서 저놈만 뭐든지 하는데 누가 봐도 걸음도 굉장히 완전히 그냥 완전 페인이에요. 사무장님, 전기 고문이라는 게 고통이 어느 정도예요? 플러그 한번 꽂아보세요. 아니, 이게 전기, 우리 몸이 모든 신경 구조는 전기로 움직여요. 우리가 지금 말을 하고 웃고 움직이는 모든 과정이 네. 전기적 장치로 움직이게 돼 있어요. 세포 움직임이. 그러니까 거기다가 고압 전기를 걸면 약하게 걸면 지지직이죠. 심하게 걸면 심장마비죠. 뇌는 당연히 파괴돼. 신경 핵심이니까 파괴될 수도 있죠. 좀 더 고압의 순간으로 걸리면 화상을 입어요. 이게 터져버린다대요? 엄청 혈관이 터지고 아니 혈관이 터지고 그렇지 응고가 되죠. 응고가 되는 그러니까 이제 화상을 입게 되면 들어간 데하고 나온 데에서 조금만 표면적으로 화상을 입지 실제 안에는 화상을 더 심하게 입어요. 전기저항이 걸리니까 뼈 주위에서는 화상을 심하게 입게 되죠. 어찌됐든 이런 생각 한번 해보세요. 지금 우리가 110볼트를 쓰지 않고 220볼트를 쓰잖아요. 근데 선진국 가면 전기가 전부 다 110볼트예요. 네. 왜냐하면 110볼트는 사망하지 않아요. 어지간해서는. 근데 220볼트를 우리가 만일에 우리가 감전이 되면 사망할 수 있어요. 근데 왜 우리나라는 220? 왜 그럴 것 같아요? 효율이. 전기 아끼려고. 전기를 송전을 할 때 전압을 2배로 올리면 저 송전되는 과정 중에 로스되는 전기의 양이 4분의 1로 줄어요. 그러니까 효율적이죠. 그렇지만 위험하죠. 근데 김영욱 부장이 그 YS에도 테러를 했었다고 그러대요. 안 한 게 없겠죠. 뭐가 없겠어요. 이 사건 좀 옛일을 자세하게 잊어버리자. 말씀드리자면요. 1969년 6월 20일입니다. 그때 밤 10시 15분경에 YS가 이제 귀가를 하고 있는데 YS 차량에 괴한들 3명이 접근을 해가지고 문을 막 열려고 하면서 초산이 든 걸 병을 이제 뿌린 건데 원래는 문을 열려고 하는데 옥신각신 막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YS는 그 문을 잠그고 있었기 때문에 문이 안 열리니까 이 사람들이 막 계속 문 열려고 하고 이 차는 그러니까 괴한들이니까 차를 그 사람들 피해서 이제 차는 가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뭐 정문을 못 여니까 그 차에다 대고 초산을 뿌렸어요. 그래서 차에 뭐 좀 그 페인트가 녹아내렸다고 그래도 하는데. 다행히 유리를 깨지는 않았네요. 아니 이게 1969년이라는 시점을 염두에 둬야 된다니까. 이때는 정보부도 좀 어설펐던 거예요. 그렇게 치밀하지를 못한 거야. 언제 이런 테러를 해봤어야지. 그러면 중정 부장쯤 되는 사람이 너 약국에 가서 초산을 사서 몇 미리를 던져 이러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저 대개 명령은 김영삼이 요새 까불지 시끄럽게 울어 혼내. 이게 명령이라고. 제가 이걸 조금 이제 접하고 난 다음에 좀 이상한 게 초산 가지고는 죽이기는 힘들어요. 겁준 거예요, 그럼? 겁주기는 그렇고 초산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먹는 식초를 만들어서 하거든요. 아마 공업용으로 빙초산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그게 이제 사람의 목숨을 위협할 정도는 아니고 아마 눈을 멀게 하거나
그런 정도죠. 눈에 들어가면. 비비는 것부터 더 나쁜 거 아니에요? 어찌됐든 이제 협박용이 아니었을까 아니 생각이 얼굴에 들더라고요. 뿌리려고 그랬다던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때 네. 기사로는 그러면 협박이 아니죠. 페인 만드는 거죠. 그렇죠. 그 당시가 어느 때냐고요. 지금하고 다르잖아요. 그 당시에 중앙정보부에서 자기한테 만약에 그런 위협을 받았으면 보통 사람 같으면 야, 나 죽을 뻔했구나. 그리고 굉장히 겁을 먹을 거 아니에요. 근데 YS는 이 깡이 굉장했었던 것 같아요. 대범하게 그 다음날 바로 김영욱이가 나를 테러했다 주장을 해요. 그 당시에 그 막강한 중앙정보부장을 상대로 나를 테러하려고 그랬다. 김영욱 부장은 정말 그 물불 안 가리고 앞뒤 안 가리고 정말 박정희 대통령한테 절대적인 충성심을 보였어요. 그런데 결국엔 중정부장에서 내려오게 됐어요. 네. 그건 왜 그런 거예요? 당시 이만석 의원이 박정희 대통령한테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삼선견에 다 찬성을 해줄 테니까 김영욱부터 잘라라. 그럴 정도로 뭐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 의원들조차도 김영욱이 너무 부담스러워. 뭐 김영욱 너무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니까 그래가지고 김영욱은 이제 완전히 여야 모든 의원들한테 공공의 적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공공의 적이 아니라 네. 공포의 적입니다. 완전히 뭐 그렇게 공포의 적이고 뭐 약간 그렇게 된 상황이니까 박정희 대통령 입장에서도 김영욱을 계속 데리고 가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운 상태가 된 거고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김영욱을 불러가지고 임자 몇 년째 하고 있지? 그러니까 김영욱이 6년 3개월째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네 그만두게 좀 쉬어. 임자 자네라고 안 했을 거야. 분명히 임자라고 했을 것 같아. 임자 그동안 수고 많이 했지. 임자 그만 쉬어. 그 내용이 아마 이만석 그 국회의장의 본인 진술이었을 거예요. 네, 회고록 같은데 나오나 봐요. 이 말이. 네. 저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박정희 대통령이 굉장히 반가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김영욱이라는 사람을 쓴 이유가 삼성견이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알아서 이제 당신 뜻대로 해줄 테니까 저 공포스러운 사람 좀 치워달라는 얘기였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이제 공화당 내에서도 중론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렇죠. 정말 박정희 대통령도 무서운 게 임자 쉬어라고 청와대를 불러서 임자 쉬어. 그러고 김영욱은 깜짝 놀라가지고 완전히 뭐 망치로 두드려 맞은 것 같았을 거 아니에요. 그냥 정신없이 뭐 막 이렇게 정신없이 하면서 남산으로 돌아갔는데 이미 책상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믿었던 나의 태양한테 한순간에 버림받은 거네요. 이게 말 그대로 토사구팽이. 그렇죠. 그러니까 서류 한 장도 못 갖고 나왔다는 거예요. 갔더니 벌써 이 책상이 없어졌어. 그때 그 박정희 대통령도 배짱이 대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6년을 넘게 중앙정보부장을 했는데 그거를 그냥 하루아침에 자른다는 거는 자기도 말하자면 위험 부담이 있죠. 반경 맞을 거 각오하고 그렇죠. 요즘 위험 부담이 국회의원들 있어요. 중에 그렇게 뭐 그 당시에는 기사 함부로 잘랐다가 큰일 당하는 사람들이 정보 많아요. 다 가지고 있었는데. 네. 아니 그 FBI 그 에드가 후보도 케네디 대통령이 그렇게 자르려고 했는데 못 못 잘랐죠. 잘랐다고. 근데 사실 그럴 수 있거든요. 이렇게 사실 앞뒤 생각 없는 사람은 믿었던 사람한테 갑자기 내가 배신을 당하면 아니 오히려 자기 주인을 더 또 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김영욱 부장이 그렇게 머리가 좋지는 않았던 거죠. 후보 같은 사람은 정보를 다 파일을 해놨잖아요. 네. 네, 파일을 해놨으니까 딜이 되죠. 그렇지만 이 사람은 파일을 안 챙겨놓고 그거보다는 박정희 대통령이 한숨이죠. 영원할 줄 알았던 거지. 그렇죠. 우리나라가 영원할 그런 것 거안 같은 챙겨요. 마음을 네. 준 거죠. 그 행보를 좀 자세히 좀 알려주세요. 그 박정희 대통령이 버림받고. 그러고선 잠깐 낭인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때 어느 날 갑자기 아마 여권을 만들기 쉽지 않았을 텐데 여권이 나왔던 이유가 뭐냐면 대만의 어떤 대학원에 그 뭐 명예 박사학위인가 뭐 학위 받으러 간다 그러고서 갔다 그러더라고요. 외교관 여권으로 갔을 텐데. 그리고 그때는 외교관 여권 아니고 여권 자체가 없었을 아니 때예요. 그리고 특히 저 네. 김영욱 같은 경우는 외국 나가면 불안하니까 안 내보냈을 안 거는데. 내보내지. 근데 그런 지금 말한 대로 학술에 이렇게 핑계 네, 대니까 무슨 좋죠. 대학 그 대만에 있는 어느 대학교에서 뭐 학위를 받는다 그래서 가는데 그 당시 데리고 있던 수행 비서 문모 씨라는 분하고 같이 나간 걸로 기록이 있더라고요. 네. 심지어 배를 그래서 타고 이제 왔네. 안 들어왔죠. 심지어 인천항에서 배를 타고 가가지고 가재도구 일체를 싣고 나갔다는. 그 정도면 정말 너무 우리나라 정부가 너무 허술하죠. 그러니까 인천항에서 타고 그렇게 왔는데. 짐을 챙길 시간만큼을 줬다면 알고 내보낸 건지. 그게 굉장히 이제 그 신기했던 거는 이 김영욱이 어쨌든 중정부장 하면서 축적했던 재산이 거의 한 3,500만 달러 정도 되는 걸로 알려져 있고 현재 가치로 해서 한 1,000억 정도. 그러니까 1,000억 정도 되는 돈인데 왜 갑자기 거기서 박 대통령 배신하는 방향으로 갔냐. 그러니까 네 하원에 가가지고 이 청문회 가가지고 다 얘기하잖아요. 그런 거를. 그래서 그 특히 박 실장 보고 이거 뭐 청와대에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돈을 관여하게 되면 여러 가지 평이 좋잖아질 테니까 그 도로 이야기한테 주라고 말이야. 또 이건 상당한 그 아마 무슨 그 미국 국회의원들하고 무슨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더 창피해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폭로하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박정희 정권 타도하기 위한 회고록까지 집필하기 시작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그러니까 석연치 않다는 거죠. 보통. 그 김형욱 회고록이 내용이 어때요? 김영욱 회고록이란 건 뭐냐면 그렇게 청무대도 하고 소위 반한 활동, 정확히는 반정부 활동인데 그때는 이제 정부에 반하면 반한국이라고 그랬어요. 그때 박사월이라는 청년이 이 김영욱과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김영욱이 이제 경험했던 군사정부서부터의 모든 것을 혁명과 우상이라는 제목으로 회고록을 내요. 그게 막 어마어마한 내용을 다 담고 있습니다. 심지어 뭐 여자 문제까지 별 얘기가 다 담긴 그런 내용이에요. 옛날 50 때 300만 부가 팔렸다는 거예요, 그게. 그냥 언더그라운드에서. 와. 그러니까 다 본 거죠. 베스트셀러로 네. 나오죠. 그 원고 가지고 중정에서 이제 알게 돼가지고 바로 막, 책을 낸 게 아니라 네, 처음에는 한참 있었어요. 딜을 딜을 했다는 했죠. 거죠, 중정하고. 이게 좀 너무 복잡해서 일률적으로 말 못하겠는데 간단히 얘기를 하면 중정에서 그러면 이 회고록을 안 내기로 하는 조건으로 너의 모든 것을 들어준다, 용서를 해주겠으니 얘기를 하자 그러고 파리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중정 요원을. 그래서 김영웅 글로 갔어요. 그런데 사라졌어요. 영원히 사라졌어요. 김영욱 실종과 관련해서 이제 뭐 아직도 정확하게 확인된 설은 없는데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요. 중정 요원들이 살해한 거다. 요거는 확인이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2005년에 죽였던 국정원 과거 사건 진실 규명을 위한 발전위원회 여기서 이제 그 사건을 조사를 해가지고 발표를 한 거에 따르면 김영욱을 중정에서 암살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중정에서는 뭐 그때 발표로는 김영욱을 암살한 다음에 시신을 낙엽에 덮어뒀다. 뭐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처리 방법 자체, 시신을 어떻게 처리했는지는 당시에도 명확하게 규명되질 않았어요. 그다음에 이제 그 닭 모이 분쇄기에서 이렇게 뭐 사람을 시신을 다 정리해버렸다. 그 당시 프랑스나 벨기에 지방의 어느 지역에서도 그런 큰 분쇄기가 없다는 거예요. 시신을 다 처리할 만큼의 큰 그 사료 분쇄기는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지 뭐 과거사진실위원회에서 다 규명된 거니까 암살은 맞겠지만 시신 처리에 대해서는 뭐 여러 그런데 가지 중정에서 이런 거 처리했으면 자기들 내부로는 보고서가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블랙이 활동한 건데 보고서가 남았을 보고서를 리가 없어요. 페이퍼가 없어야 블랙이죠. 네, 블랙. 근데 실종이면 어쨌거나 지금 사망 신고도 안 돼 있는 거죠? 김영욱 씨가 이제 부인이 신영순 씨가 90년에 이제 서울 가정법원에 드디어 이제 실종 선고를 청구해가지고 법적으로 김영욱 씨의 죽음이 이제 완성된 거거든요. 그런데 2009년 5월 초순에 미국 뉴저지의 한 공동묘지에서 김영욱의 묘라고 하는 것이 발견이 됐어요. 그런데 묘비의 내용에 따르면은 사망일자가 79년 10월 7일로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시신이 이제 산산조각 났다는 진술이 이제 2005년에 나온 것도 있고 또 묘비상의 사망일자는 실제로는 김영욱의 실종일자인 거죠. 실종일자. 네, 그래가지고 정확하지 않은데 김영욱 씨 아들 이제 김정한 씨가 2002년 가을에 사망한 후에 아들의 묘지 앞에 가족묘를 조성하기 위해 이제 그 김영욱 씨 추모비 성격의 가묘를 가묘지, 가묘 허묘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시신 없는 무덤. 조성한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김영욱 씨 관련해서 재밌는 거는요. 82년도에 김영욱 회고록이 77년에 만들어진 반국가 행위자의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런 법을 만들었었는데 거기에 위반된다라고 해가지고 그 징역 7년을 선고를 했어요. 근데 이게 왜 가능했냐면 존재 그 없는데. 반국가 행위자의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걸석 재판이라 그래가지고 피고인이 없어도 재판할 수가 있고 그리고 검찰에서 기소한 내용만 가지고 법원에서 그 증거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더라도 그냥 기록 가지고 선고를 할 수가 있도록 돼 있습니다. 걸석 재판에 그럼 변호인은 누가 해요? 그러니까 걸석 재판 변호인도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지. 그냥 일방적으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 없어도 하는 거고 실종 상태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김영욱은 실종 상태에서 처벌을 7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영원징역을 살았다. 방금 말씀드린 이 법은 딱 김영욱 한 사람만 처벌받은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도 그 법이 있어요? 아예 없어졌죠. 네. 네, 서슬퍼런 김영욱 부장 시절이 지나고 뒤이어서 중장부장에 오른 인물은 김계원입니다. 김계원은 박정희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실장이었고 또 12.6 사태 때 유일한 생존자로도 유명을 한데요. 남선생님 김계원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요? 김계원 씨는 그 중정부장 되기 전에 육군 참모총장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뭐 평생 군인으로 살아왔던 양반인데 근데 그 스타일이 그
그 군 출신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온순한 성격이에요. 선비 타입이죠. 네, 굉장히 그러니까 오죽하면 남산새님이라 그랬어요. 그 김영욱하고 아주 정반대의 인물을 김영욱을 내친 자리에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의 참 독특한 용인술인데 뭐 69년 가을에 육군참모총장 그만두고 대장으로 예편을 했는데 부인하고 이제 그 평생 군인 생활했으니까 부인하고 잘 못 챙겼으니까 부인하고 둘이서 이제 그 군도 그만두고 했으니까 여행을 가자. 그래가지고 여행을 가고 있는데 역에 딱 내리는 순간에 갑자기 몇 명이 막 뚝 뛰어들어오더니만 김계원 씨한테 그런 거예요. 지금 각하께서 찾으시니까 바로 지금 가야 되겠습니다라고 해가지고 헬기를 띄워가지고 그 여기서 헬기를 타서 청와대에 가보니까 박정희 대통령을 만났더니 박 대통령이 임자가 뭐 중정을 맡아줘야 되겠어 이렇게 돼가지고 한 거예요. 그 시대니까 가능한 휴대폰이 거죠? 없었네. 휴대폰이 없으니까. 휴대폰이 그러나 없어서. 휴대폰이 없어도 중정 요원들은 찾아낼 수 있는 거죠. 어딜 가고 있는지. 어떻게 알았지? 근데 임자가 맡아줘야 되겠어. 그러니까 김계원 씨는 자기는 김영욱하고는 자기가 너무 다르니까 김영욱이 하고 있던 중정에 그런 걸 자기는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감이 아니다. 못하겠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김영욱처럼 안 해도 돼. 그럼 박정희 대통령과 이 김계원과는 궁합이 어땠어요? 잘 맞았나요? 그러니까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일을 시킬 사람이 있고 내가 마음이 편해서 곁에 두고 싶은 좀 다른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김계원은 내가 편안히 얘기 나누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리고 시점이 또 어떻게 돼 있냐면 김영욱 때까지는 야당 주로 이제 국내 정치를 중정이 많이 관여를 했는데 야당이 말 안 들으면 데려다 조업했단 말이에요. 근데 더 이상 이제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 가지 대외적 시선도 이제 많이 있는 때니까. 그러니까 김계원 같은 사람이 조금 이제 중정을 온순하게 관리를 하는 대신 공화당 내 이제 4인 체제 그래갖고 당의장 그다음에 그 뭐 재경위원장, 사무총장 하여튼 주요 보직들 내에서 실제 정치를 하게 만든 거죠. 그 당대 당으로 여당 대 야당 대 내부 뭐 협상 뭐 조율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자기가 생각했던 삼성기한이 됐고 이제는 내가 다시 4년의 통치기한을 확보를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공포 정치를 해야 될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좀 부드러운 사람을 부장을 안 쳤겠죠. 그때 당시 이제 공화당 4인 체제의 아주 대표격인 사람 위치는 재경위원장인가 그랬어요. 김성권 쌍용 회장. 예, 쌍용 회장이고 카이저 시험 딱 끼는 건데 근데 이 김성곤 씨는 사실은 그 박정희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뭐 형제가 많지만 그중에 박상희 씨가 박정희 대통령이 제일 따르고 그 뭐 존경하고 그랬던 형이잖아요. 근데 그 박상희 씨랑 굉장히 친해가지고 김성곤 씨는 박정희 대통령보다 이제 연배가 좀 위인데 박상희 씨랑 친구니까. 근데 김성곤 씨는 일찍부터 이제 사업을 해가지고 성공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만졌으니까 박정희 대통령한테 정치 자금이라는 걸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써야 된다 이런 정치 자금에 대한 교육을 맡아서 했다고 할 정도로 김성곤 씨는 박정희 대통령하고 막역한 사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김성곤한테 이걸 맡겼던 거죠.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이 뜻을 거슬렀다는 이유로 항명을 딱 하니까 중정에서 그 김성곤을 데려오고 김성곤 씨도 한때 위세가 막강했거든요. SK라고 보통 이제 막강한 정치인들은 약자로 쓰잖아요. 이니셜로 쓰잖아요. 근데 그 SK라는 말을 쓸 정도로 공화당 내에서 막강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그 김성곤조차도 어느 날 밤 그냥 밤중에 자고 있는데 가서 데리고 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수염을 한 털 한 털 뽑아가면서 고문을 했다고 할 정도로 그리고 그때 김성곤 씨는 너무 충격을 받아서 그 고문을 당하면서 변을 지렸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근데 그 이 사건으로 이제 그 4인 체제가 완전히 몰락을 하고 김성곤 씨는 그 충격으로 굉장히 일찍 돌아가셨죠. 61세. 75년에 돌아가셨는데 63세? 네, 환갑 조금이나. 근데 아이러니하게 새마을운동의 가장 큰 수혜자가 바로 김성곤 회장이에요. 시멘트. 지분 개량 운동으로 지붕을 슬레이트로 다 바꾼데 그게 쌍용에서 다 된 거거든요. 쌍용 시멘트. 격산하고 쌍용에서 많이 했죠. 김계원은 전임 그 김영욱과는 달리 1년 2개월밖에 중정부장 자리를 지키지 못했어요. 김계원이 물러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였나? 초대형 스캔들이 있었죠. 정인숙 사건이라고. 네. 그러니까 미모의 그 이제 요정 마담이었는데 이분이 어느 날 갑자기 합정동일 거예요. 합정동에 예, 그 어디 절두산 성당 앞에 그 거기 앞에서 그때는 이제 한강 개발이 안 돼서 안 됐을 앞에 때니까. 모래사장이 쫙 예. 있었던 거예요. 거기서 이렇게 총에 맞아 죽죠. 총에 맞아 죽고 그 자가용을 몰던 사람은 정종욱 씨라고 오빠예요. 네. 친오빠인데 친오빠는 허벅지에 관통상을 입었어요. 근데 수사 결과는 친오빠가 죽었죠. 친오빠가 죽이고 자기는 뭐 오발 사고로 자기 총에 맞았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왜 그랬냐 그랬더니 우리 집안이 그래도 꽤 그 배운 집안인데 자기 여동생이 너무나 이제 문란하다. 문란하게 이제 생활을 한다. 그래서 그 꼴을 못 봐서 죽였다.
말도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아니, 그 기생 활동할 때 그 운전을 하고 다 다녔는데. 그런 식으로 사건이 이제 덮어져야 되는데 너무 개인성이 없잖아요. 그럼 자기를 왜 쏴? 그러니까. 그리고 총을 어떻게 수대를 해요? 그 시절에. 그 시절에. 민간인이. 아니, 지금도 만일에 예. 총사고가 났다 그러면 완전 쇼킹할 일인데 그때는 더 하거든요. 네. 이제 그 사건을 연루가 되는 뭐냐면 정인숙 씨가 비밀 요정을 운영을 할 때 선운각. 우리가 네. 한번 다뤘어요. 했었어요. 그 요정에서 출입했던 많은 고위 정치인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건 누군지 모르지만 소생이 있다는 거죠. 누구예요? 진상 규명은 되지 않은 거예요? 아니, 지금도 미제 일단 사건이에요. 당시 상황을 보면요. 정인숙 씨가 이제 죽었는데 그 백 안에서 뭐가 나왔냐? 여권. 여권이 복수 나왔는데 여권을. 그때는 복수 여권이라는 거를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특권자들만 복수 여권을 갖고 있는데 복수 여권. 복수 그리고 여권이라는 게 뭔데?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는데. 여러 번 왔다 갔다. 지금 나오는 여권이 다 복수 복수 여권이에요. 여권이에요. 근데 그 옛날에는 다 단수 여권이라고 해서 한 번도 갔다 오는 거예요. 빵! 어느 나라 하나만 그 갔다 돌아올 때 여권에다 이걸로 팡 찍어가지고 다시 못 쓰게 만들었어요. 신원 보증 다 하고 이렇게 네. 하거든요. 그걸 가지고 해외여행을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 정인숙이 뭔데 도대체 젊은 여자한테 어떻게 복수 여권이 있냐 이것도 황당한 데다가 유명 정치인들 명함이 한 30장이 나오고 그 백 안에 지금 돈으로 따지면 한 1억 3천만 원 정도의 현금이 나온 거예요. 달러까지. 달러 뭐 이런 거 합쳐가지고 그러니 얼마나 쇼킹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리스트의 효시인데 너무 유력한 사람들을 이 사람의 명단을 갖고 있고 다 무슨 특별한 관계다 이제 이렇게 된 건데 정인숙 씨는 상당히 독특한 존재입니다. 지금 우리가 요정마담 그러는데 본인은 이대 다닌 걸로 돼 있는데 사실은 이대를 다닌 게 아니라 명지대 중퇴라고 실제 학력은 그렇대요. 아마 이대는 시험에서 떨어졌겠죠. 예, 그러니까 나 이대 나온 여자. 그건 이거요? 그거죠. 네. 네. 그런데 하여튼 무슨 문제가 있냐면 68년도에 그러니까 이 여자 24살 때 아이를 낳습니다. 그런데 24살이요? 이 여자가 조용히 살았으면 되는데 이게 이제 내가 누군지 아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보면 보통이 아니거든. 타고 다니는 차, 뭐 입는 모든 게 정말 보통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미국, 일본 막 왔다 갔다 하고 그래갖고 그때. 아니 커버니 그 당시 정일권. 총리 정일권 국무총리와 완벽하게 닮은 아이가 태어났고 이 친구 본인이 이제 친자 확인 소송도 했고 그랬기 때문에 박 취소하지 대통령- 않아요? 예? 하긴 아니 돌아갔어요. 정일권 총리가 소송 과정에 돌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무산이 된 건데 사실 그 최고 권력에 있는 사람들하고 두루두루 이렇게 애인 관계였다는 거죠. 깔끔하게 처리하지 못했네요. 깔끔하게 처리하려면 정인숙 자체를 어디다 보쌈을 해가지고 그렇죠. 네. 그냥 정말 어디다 묻어서 싹 이게 뭐 아무것도 안 나와야 되는데 이건 뭐 권총으로 쏴주겠는데 그것도 아니 서울 시내 한복판에 있는 차에 무슨 뭐 모래사장에서 발견이 되고 그러니까 정치 권력형 스캔들이니까 굉장히 시민들의 관심이 높은데 이거를 중정한테 처리하라고 줬는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진짜 그렇게 처리를 어설프게 하는 거예요. 정보기관이었다고 믿을 수는 없게 진짜 어설프게 이게 처리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총이 등장하니까 뭔가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 아니야. 거기도 백이 다 있어주시고 백에 뭐 그대로 다 명단 다 남아주시고 나오고. 43년이 지났는데도 이 사건이 미제인데 결국 그 19년 동안 이 오빠가 정종욱 씨가 형기를 살고 나온 거예요. 근데 이분이 나와가지고 또 사고가 터진 게 뭐냐면은 동생과 관계했던 고위층이 뒤를 봐준다 해가지고 이렇게 거짓 자백한 거고 사실은 뭐 요원들이 이렇게 괴한들이 동생을 납치해가지고 살해한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해서 또 이제 일이 꼬이고 또 정일권 국무총리도 아까 말했던 것처럼 사망하면서 누구 아닌지도 밝히지 못하고 뭐 다들 결과는 비슷하게 알고 있지만은 영구 미제로 남아가지고 깔끔하게 끝내지 않는 사회적 거죠. 파장은 딱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작년에 그 윤창중 사건 혹은 최동욱 혼외자 사건이 매일 언론에 나오죠. 그 이상의 파장으로 그렇게 그거 훨씬 시끌시끌했다고 이상이죠. 보면 돼요. 그거 훨씬 이상이죠. 이상이죠. 네, 그래서 정인숙 살해 사건을 이제 제대로 어설프게 마무리를 했잖아요. 그래서 중정부장에서 물러나요, 김기원 씨가. 그러고서 이제 비서실장으로 가요. 그때 이제 12.6 사태 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현장에 김재규가 차지철하고 박정희 대통령을 쏘고 김재규는 사형당하고 김계원 씨만 살아남은 거죠. 4명. 사실 근데 남산의 부장하면 김영욱도 김영욱이지만 그 다음 유명한 게 이유락. 뭐 대단하죠. 이유락이에요. 그 대표적인 중정부장 중에 한 명인데 제갈조조라고 불렸다 그러고요. 이분도 역시 이니셜이 있습니다. HR. 그때는 정말 HR로 불렸는데 1963년에 박정희 대통령이 5대 대통령에 당선되자마자 대통령 비서실장이 돼가지고 한 5년여간을 대통령 비서실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일본 대사를 거쳐요. 그런 다음에 다시 1970년 김계원 씨가 경질된 자리에 1970년에 김계원 씨
경질된 자리에 47세의 나이로 6대 중앙정보부장으로 취임을 합니다. 네. 박정희 정권 하에서는 뭐 최고의 요직이란 요직을 다 거쳤고요. 그리고 박 대통령의 최고의 측근으로 군림을 했습니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사후에 1980년에 정계 은퇴를 했지만 이후에는 이제 은둔 생활을 하다가 2009년에 86세의 나이로 노안으로 별세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유락 씨가 난 그 라이벌의 행복을 누린 사람 같아요. 일단 남진 나훈아 같이 쌍으로 다니면서 유명하잖아요. DJ YS 그렇듯이 JP 김갑수 이봉규. 선생님 이봉규 선생님 없을 수 있었겠어요. 하여튼 항상 HR 그러니까 이후락은 JP라는 존재와 박정희라는 정점 아래 실은 그렇지 않았거든. 많은 권력이 흘러다녔는데 두 상징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죠. 이때 이후락 씨의 그 파워는 공천 헌금 같은 것도 지금 공천 헌금 같은 건 김기춘 실장이 관리 안 하잖아요. 공천 헌금 다 관리하고 당 운영 자금 다 관리하고 부동산 업계에서 유명합니다. 그 땅, 서울시 그림을 이렇게 그리는데 이후락 씨가 소유한 땅들을 서울시에 넣어야만 됐던데 그래서 서울시 그 지도가 이상하게 그려집니다. 근데 그냥 HR이 의외로 돈이 많은 건 분명하니까 부동산이 무지개 많거든. 마지막 은둔한 장소도 이천에 그게 땅 아주 넓은 농장에서 뭐 그랬으니까 확실하게 맞는 말이에요. 아니 근데 그때 저 권력자들이 다 땅이 많더라고요. JP는 서산에 농장이 얼마나 큰 게 있었고 제주도에 얼마나 땅이 많았는데. 그게 이제 관료들이 금을 이렇게 거서 다 개발을 했으니까 여기 찍어놨으니까 미리 알고 다 가서 사놓고 뭐 그런. 아니 근데 그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이거 실화에 제가 들은 얘기인데 김보혜 선생님하고 제가 몇 번 만나서 이제 술 한잔 한 적이 있는데 영화 배우? 영화 배우 김보혜 선생님. 예. 김보혜 선생님이 증언을 해주시는데 그때 이제 고급 식당을 하셨어요. 김보혜 선생님이. 근데 그때 이제 이후락 씨가 자주 왔었대 단골 손님으로. 근데 진짜 아까 얘기한 대로 서울 시내 지도 이렇게 놓고 식당에서 펴놓고 펴놓고 막 작업을 하더래. 구획을 정리하는데 김보혜 선생들어 이거 좀 어디 찍어. 찍으면 이거 땅 되는 거야. 그냥 김보혜 선생 땅이 돼. 싸게 살 수 있으니까. 이거 찍어. 그림 그려. 그런데 김보혜 선생은 그런 거에 너무 뭐 욕심이 없다고 그럴까? 무지해가지고 자기가 그림 그려야 이게 내 거 되나 뭐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지금 그거 엄청 후회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말죽거리를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땅 한 평을 안 사가지고 내가 이 모양 이 꼴이라고. 그런 사람들 얼마나 내 친구 많은데. 하나는 진짜요. 그때 대학을 떨어졌어요. 부모한테는 그때는 세월이 좀 어수룩했지. 대학을 붙었다고 거짓말을 한 거야. 왜냐면 부모님이 너무 대학 가는 걸 원했으니까. 그리고선 등록금을 받아가다가 이놈 똑똑한 놈이지. 샀구나. 맨날 부동산에 앉아서 장기 둔 거예요. 그 복덕방 아저씨들이랑. 79년서부터 부동산 붐이 일었다고요. 그 장기 두다가 이 얘기를 들은 거예요. 뭐 강남 개발했는데 등록금 받으면 그걸로 빵 산 거예요. 그 다음에 2학기 등록금 받으면 빵 사고 복덕방에서 장기 두고 있다가 4년 내내 복덕방에서 장기 두면서 대학을 안 다니고. 대학을 안 다니고 들어가지도 않았고. 어마어마한 거부가 됐잖아. 말죽거리 그 땅이 뭐 어마어마해요 지금. 비슷한 사람이 최근에도 있어요. 양현석 YG 엔터테인먼트. 양현석이 뭐 엔터테인먼트에서 돈 번 것 같지만 사실은 홍대 앞에 땅 사가지고 다 돈 번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부동산을 정말 매일 출근을 했대. 매일. 매일 양현석 가가지고. 씨가요? 양현석 씨가. 그 복덕방 그 홍대 앞에. 그래가지고 거기 있는 그 YG 지금 있는 YG 4억 있는 건물, 그리고 삼거리 포차 건물, 그 앞에 있는 건물, 그리고 하여간 홍대 앞에 있는 요지에 있는 부동산을 다 양현석이 갖고 있는데 그걸 그렇게 쉽게 살 수가 있질 않아요. 매일 복덕방에 가가지고 그 정보를 듣는 거야. 뭐 장기 어떠냐, 두면서 지금 상황 할아버지들이 어떠냐, 뭐 그래서 그렇게 해야지. 지역구니까 잘하네. 그렇죠. 네, 근데 양현석이 직접 방송에 나와서 얘기했어요. 제가 지금 가진 건 없는데 어떻게 방법을 마련해서 부동산을 살 수 있는 방법이 없겠냐고. 네. 그날부터 지난 8년 동안 단 한 번도 그 부동산을 안 간 적이 없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이후락 부장을 특별히 좀 총애했던 이유가 있다고요. 아니 그러니까 정치인한테 가장 충성스러운 부하, 가장 유용한 부하는 선거를 이기게 만드는 부하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후락 그 당시 부장이 뭐 하여튼 선거에 위기 상황이 있을 때마다 그걸 돌파하는 돌파구를 굉장히 잘 마련했던 건데 67년 대선에서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그 4년 전에 그 15만 표 차이로 간신히 이겼었는데 그때 윤모선 후보를 이제 115만 표 차이로 따돌리고 재선에 성공하도록 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걸 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이 신뢰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선거 전문가다 보니까. 이우락 씨가 계속 승승장구만 한 건 아니고 당내에서 이제 너무 돈 먹는다. 그래갖고 의원들 비난이 막 생겨갖고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시점까지 옵니다. 그게 69년도인데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는데 전형적인 문고리 권력이었던 거죠. 모든 게 이우락을 통해야만 됐고 그러려면 뭔가 매겨야만 됐던 시절이니까 거기에 대한 비난이 많아져서 대통령도 말이 너무 많으니까 근데 얼마나 신임을 했냐면 주일대사로 보냅니다. 우리나라한테 그 당시 일본이 어떤 존재인데 기술 이전을 다 해야 되고 공단 마산 수출 자유지역 다 들여야 될 때니까 거기 대사를 보낸다는 건 정말 내 사람이라는 의미죠. 그 이우락 씨가 주일대사로 가면서 그 사람들 모아놓고 했다는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우리는 모두 박정희 교회 신도입니다. 신도로서 뭐를 신령을 바쳐야 됩니다. 그 시절 얘기죠. 그래서 저도 신도입니다. 정신 차려요. 그 이후락이 중정 재임 시절에 가장 큰 일이 있었다는 건 어떤 게 있을까요? 북한에 갔었죠. 7.4 공동성명이라고. 예. 남북공동. 7.4 남북 공동성명을 발표 이제 하기 전에 사전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북한을 가게 되죠. 유명한 일화가 있죠. 청산가리를 주머니 넣고 갔다. 그때 내 주치 선생이 전영택 박사가 같이 동행을 했는데, 근데 그분에게 청산가리를 준비하라 했더니 캡슐에다 넣어서 이제 두 개를 주더만요. 그걸 주고 갔더니 이제 막 비가 하도 많이 오니까 습기에 좀 녹아서 손에서 안 떨어져요. 그 악수를 받으려 하다가 다시 손을 넣어서 이제 청산가리를 띄고 악수를 다 했죠. 이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본인의 얘기니까 다 믿을 거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아니 근데 나는 그거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남북 관계라는 건 지금하고도 또 다르고 정보부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에 갔을 때는 진짜 목숨 걸고 갔다 이렇게 봐도 돼요. 그리고 주변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수행원들도. 그러니까 믿을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왜 그걸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냐 그러면 7.4 공동성명이 발표되자마자 그때부터 우리나라에서는 유신체제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북한에서는 바로 김일성이가 국가 주석이라고 아주 최고의 직으로 그렇죠. 올라서 완전 독재권을 확보하게 되는데 그게 동시에 진행이 돼요. 무슨 얘기냐면 각자 남쪽과 북쪽에서 자기의 권력 기반을 아주 공고히 하기 위해서 잠시 좀 서로 평화롭게 지내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적과의 동침. 그러니까 난 하익병 씨가 이상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괜찮은 사람이네. 역사적으로 정확한 얘기를 지금 해주니까. 아니 역사적으로 정확한 게 아니라 그건 기록이 있는 거고. 페이크한 거죠. 이제 그런 정도가 되기 위해서 당시에 뭐 많은 그 유무선 통화가 있었다는 기록도 다 있으니까. 남북이 소위 말하는 적대적 의존 관계. 서로 싸운 것 같지만 사실은 서로를 필요로 하는 거예요. 관계 그런 게 아니었나. 근데 그런 상황에 가는데 굳이 청산가리까지 갖고 갔을까. 그러니까 7.4 남북 공동 성명 때문에 갑자기 우리나라에는 통일 분위기가 확 오르거든요. 몇 달 후에 바로 유신 선포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준비됐던. 근데 이제 이우락이 이제 평양에서 돌아온 다음에 기자회견에서 이제 7.4 성명 발표하잖아요. 근데 이때 기자회견으로 이제 사실 방북했을 때 진짜 청산가리 들고 왔다는 거를 계속 이제 어필했던 건데 이우락이 이때 인기가 치솟은 거예요, 이제 보니까. 그래가지고 미국 외교문서에 따르면 회담에서 김일성이 그 이우락 부장한테 이 사람 용기 있는 사람이다. 진정한 영웅이다. 이렇게도 축켜 세우기까지 했다는 그런 기록까지 남아있어가지고 그 사람이 조국에 대한 통일에 대해서 굉장히 사명감을 갖고 있다. 통일운동하는 가장 진보적인 입장에 서 있는 사람들도 7.4 남북 공동 성명의 정신을 바탕으로 하자고 그래요. 그만큼 전향적이었던 내용적으로는 그래요. 네, 인기가 치솟았는데 그 인기는 오래가지 않았어요. 1년 후에 몰락을 하게 되는데 결정적인 사건이 김대중 납치 사건. 그게 어떻게 되냐면 이제 이우락 씨하고 그 당시 수도경비사령관이 윤필용 씨가 그때 파워가 또 막강했어요. 이게 두 막강 파워가 앉아서 술을 먹는데 이우락 씨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차기 지도자는 이우락 씨가 이제 해야 되지 않냐. 자기는 이제 당신이 맡아야 되는 거 아니냐. 대통령 귀에 이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윤필용 씨 바로 예편해버리고 그다음에 이우락 씨도 얼마나 전전긍긍해. 야 이제 나도 이제 잘리는구나. 그렇게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충성심을 한번 보여줘야 되겠다 해서 무모한 사건을 저지르는 게 이 김대중 납치 사건이에요. 어떠든지 나는 이인자가 아니라 내가 후계자 노리는 게 아니라 영원한 태양한테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당시 김대중 씨가 인기가 엄청났거든요. 그러니까 납치 사건을 무모하게 벌리는 거죠. 71년에 대선에서 박정희 대통령하고 비등비등하게 경쟁했던 대선 후보를 바로 2년 후에
일본에서 잡아다가 정말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 건데 이게 과연 어떻게 해서 밝혀졌느냐? 맨 처음에 그 납치를 호텔에서 했잖아요. 근데 그 납치범들이 너무 급해가지고 주차비를 안 낸 거예요. 그래서 주차요원이 차 번호를 적어놓은 거예요. 차 번호를 적었는데 그 번호를 확인해 보니까 오사카 총영사관 소속 차량이야. 명백하잖아요. 그럼 그리고 납치범들이 이제 납치 물품 대형 배낭 여기다 넣어가지고 납치하려고 했던 거 그걸 또 2210호실에서 다 가지고 나왔어야 되는데 그걸 그대로 놔두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2210호실에 놔두고 났던 물건들을 확인해 보니까 이게 뭐 어떤 호텔에서 지문 조사해 보니까 다 나오는 바로 거야. 나온 거야, 바로. 총영사관 서기관이라는 사람 지문이라는 게 바로 나온 거고 그러니 뭐 명백하게 중정해서 한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어설프게 하니까 죽일 의도가 없었다는 얘기도 쉽게 나오는 거예요. 이유락 씨가 그래서 1973년에 이제 12월에 심장병이 있어가지고 그 치유를 핑계로 또 영국령 바하마 제도로 사실 뭐 망명성의 외유를 떠났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또다시 이제 부른 거예요. 79년에 이제 11.6이 터지고 난 다음에 그 전두환 정권이 등장한 뒤에 전두환 정권에서 이제 권력형 부정축제자를 몰아가지고 이제 정계에서 은퇴하게 된 거죠. 은퇴뿐만 아니라 치욕도 당한 거죠. 이때 이유락 씨가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떡고물을 안 흘리고 떡을 만들 수 있나. 그러니까 이렇게 떡을 만들다 보면 떡고물이 이제 묻고 그러니까 정치자금 만들다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정치 자금을 자기가 다 했으니까. 총괄했었는데 그러다 보면 어떻게 안 먹을 수 있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때 그 떡고물이라는 말이 유행하게 돼요. 알고 보면 떡을 먹은 거죠. 고물을 나눠주고. 아니죠. 그러니까 이유락 씨가 이때 먹은 돈이 그 당시 돈으로 194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돈으로 한 1,000억 조금 못 미친다고 그래요. 한 800억, 900억 정도 하는 돈인데. 훨씬 더 되죠. 아니 뭐 밝혀진 게 그때 그러니까. 194억. 194억이니까 지금 돈으로 1,000억 정도면 진짜 떡고물에 불과합니다. 그 이후락의 최후는 어떻게 됐어요? 그렇게 엄청난 권력을 누린 사람들의 이제 말년의 선택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영욱의 선택, 이후락의 선택 두 가지 길이 굉장히 크게 나뉘죠. 그렇죠. 그래서 그냥 조용히 잘 누리다가 천수를 누리고 85살인가 그때쯤 들어갔죠. 2009년에. 네. 근데 단 한 번도 언론과 인터뷰를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살아남은 거. 그래서 살아남은 거죠. 단 한 번도. 12.6 사태로 김재규 중정부장이 구속된 상황에서요. 전두환은 당시 보안사령관이었습니다. 1979년에. 1980년 4월 15일에는 본인이 직접 중앙정보부장으로 취임까지 하게 되죠. 합수부장, 합동수사본부장에 있으면서 중정부장까지 겸직을 하면서 50세의 나이로 권력을 모두 장악하게 되는 건데요. 전두환이 이제 이 다음에 또 이제 국가보위 비상대책이라는 이제 뭐 사실상 헌법 위에 있는 초헌법적 기관을 만들어버렸으니까 국가재원 최고회의 같은 거죠. 또 그 다음에 중앙정보부가 딱히 필요가 없어진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정부장 자리는 유학성 씨한테 넘겨준 다음에 본인은 국가안전기획부 안기부를 신설한 거죠. 그래가지고 81년 4월에 중정을 폐지한 다음에 안기부 신설하고 이제 95년에는 드디어 이제 그 남산 안기부 파트, 그러니까 국내 파트랑 그러니까 이문동 안기부를 합쳐가지고 한 지붕을 쓴 통합청사를 내곡동에 만들어가지고 그게 이제 국정원으로 이름 바뀌어가지고 넘어오게 된 건데. 아니, 국정원은 나중에.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넘어온 거죠. 김대중 정부 때. 아니 근데 부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그 한 국가기관의 그 만약 기관장으로서 어떤 이종 그 시절에는 이런 카리스마는 필요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제 얼마 전에 영화 보셨어요? 그 혹성 탈출이라는 영화 있는데 옛날 거 아니에요? 이번에 새로운 버전, 버전. 새로운 버전으로 나오는데 거기에 주인공이 이제 그 유인원이 리더가 시저인데 시저 리더가 그 유인원이지만 강력한 카리스마를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그 집단을 이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국정원장 그거를 나쁘게만 볼 게 아니라 물론 나쁜 일도 좀 했지만 그 당시 국가를 위해서 그런 정도 카리스마가 없으면 됐겠느냐. 그러니까 그런 또 긍정적인 측면으로도 바라봐 줘야 된다. 어쩌면은 이렇게 볼수 시대가 있습니다. 필요로 했던 그렇죠. 부분일 수도 있는 은지 씨 제대로 말하네요. 저는 예. 좀 다른 관점으로 봐요. 이제 우리가 사람이 나서 생로병사를 하잖아요. 이게 이제 모든 유기체가 다 매한가지인데 우리 사회도 매한가지입니다. 국가도 매한가지고 이제 지금 있었던 이런 그 국정원의 그 부정적인 면은 우리나라가 처음 태동해서 이제 그 사춘기를 앓으면서 어른이 되기 위해서 일어났던 부정적인 성장통이라고 봐줘야 될 부분도 맞아요. 일정 부분 있다는 거죠. 저 대표적으로 저희가 이제 예로 들 수 있는 게 1996년에 일어났던 건데 최덕근 영사 피습 사건이 있습니다. 블라디보스톡 소재에 있는 한국 총영사관에 최덕근 영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최덕근 영사는 화이트 요원인 거죠. 이 최덕근 영사가 괴한의 습격을 받고 피살이 됩니다. 이 사건이 우리나라 외교관이 해외에서 피살된 최초의 사건이에요.
근데 최덕근 형사는 사실 뭐 안기부 소속의 대북 정보 수집 요원으로 3급 부의사관에 해당하는 간부였는데요. 당시 북한의 마약 밀매 동향을 캐기 위해서 러시아하고 북한 경계 지역이었던 핫산 지역에까지 가가지고 목숨을 건 첩보전을 벌였던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부검을 해봤더니 최 형사의 몸에서 독극물이 발견이 됐는데 그 독극물이 북한 쪽에서 쓰는 만년필 독침 거기 사용되는 독극물로 밝혀져가지고 이게 북한의 소행이 아니냐 이렇게 알려졌다고 해요. 사실 이 사건을 보면 진짜 국정원 요원 중에 진짜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친 사람들에 대한 것도 충분히 인정이 되지 않을까. 그 희생은 더구나 이름도 없이 하는 일이에요. 그건 진짜 희생이고 헌신은 분명히 맞는데 지금 국정원에 대해서 저 같은 사람은 유감이 많으나 할 말을 한마디로만 요약하면 그거예요. 국정원 꼭 필요하잖아요. 대신 국민 눈에 국정원이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이제 국정원은 나라를 위해서 일하다가 돌아가신 요원들을 기리는 이 보국탑이라는 게 있다고 하는데요. 국정원 요원은 사망 후에 이름을 남길 수 없기 때문에 이름 대신에 이 50개의 별이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보국탑에 새겨진 글인데요. 조국의 내일을 위해 하나의 씨앗으로 결의의 가슴에 묻힌 고귀한 영혼이요. 그 50개의 별이 헛되지 않는 자랑스러운 김갑수 선생님도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정보기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는 강정일! 치얼스 코리아 하이트. 인생에는 작지만 작지 않은 행운이 있습니다. 캐논 여름 이벤트 휴가비가 돌아왔다. 지금 캐논 카메라를 구입하면 사은품은 물론 100분께 100만 원씩 총 1억 원의 휴가비를 드립니다. 올여름 휴가비는 캐논으로부터. 캐논 100% 맥주 발효원액 그대로. 물 타지 않았다. 물을 타지 않는 리얼 맥주. 클라우드. 안젤리나 졸리. 안젤리나 졸리? 안졸리나 졸리나. 박정희 대통령 외에는 아무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이 중에 간첩 있습니다. 개그 담당으로 나오신 개그맨인데 왜 내가 모르는 개그맨이 나왔나? 저 취 맞아요. 내가 또 가보셨어요? 나 가봤어요. 국정원 맞네.